식품 분석 전문가 그 1급 자격 문제 풀이를 할게요. 그에 앞서서 밖에 보면 이제 서적이 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영양제 처방 가이드라고 있거든요. 영양제 처방 가이드가 있는데 이제 이 책 밖에서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는 그 처방별로 있고요. 그 성분별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처방 같은 경우에는 그 49개 질환에 대한 각각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이제 근거 수준 메타 분석 위주로 해가지고 A, B, C, D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각 여기 계신 분들 뭐 각 자기 사업장에서 그것을 이제 이용할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분별로도 한 100 몇 가지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성분별로는 아마 101가지까지네요. 질환별로는 49가지가 있고 이 책 위주로 해서 이제 식품분석 전문가 2급 그 문제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책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장에서 직접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라든가 직접 세일즈에 이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제가 학회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게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해서 이제 3회까지 치렀거든요. 약 작년에 한 230명 정도를 이제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병의원 쪽이 아니라 일반 건강기능식품업자님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이제 소분 사업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병의원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병원 약국 종사하신 분들 이제 직원이라든가 앞으로 영양실장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으로서의 이제 자기 분야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2급 시험 문제는 총 100문제고 2급 시험 문제는 50문제를 했어요. 4급 시험 문제는 책에서 거의 100% 나올 거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간한 문제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100% 이제 다 됐고요. 1급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는 이제 기존의 문제집에서 냈고 30%는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든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1급은 이제 문제 나올 겁니다. 한 3분의 2, 한 60점만 맞으면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서 한 60문제, 그 1급 같은 경우는 50문제 중에서 이제 30문제 정도 맞으면 이제 통과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잘 읽으면 답을 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급 시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9번 비타민 D 내용 중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햇빛은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서 사용되는 형태는 D2하고 D3가 있어요. 그리고 임신 중 결핍될 경우 신생아의 신경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굴병이나 단병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이 비타민 D 섭취량이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과 반비례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섭취량 D 섭취량이 늘을수록 뇌졸중의 사망률은 이제 떨어지니까 반비례가 맞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비투석 환자군의 경우 D3 형태가 더욱 효과적으로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비타민 D 보통 혈액 검사나 건강 검진에서 비타민 D 수치를 많이 보게 돼요. 보통 30 미만이면 이제 부족하다고 하죠. 뭐 어떤 사람은 10도 나오고 22도 나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최적의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30 이상만 맞춰주면 되는 것인가? 이러면 하한치가 30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50 정도? 30에서 어떤 책은 30에서 50, 어떤 책은 50에서 70, 그리고 좀 10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50에서 70으로 봐요.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낮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병원에서는
그 비타민 D 주사라는 게 있어요. 20만 단위짜리 쓰는데 1차적으로 먼저 맞춰요. 그럼 한 번 맞으면 10에서 15 정도 올라갑니다. 비타민 D가. 그러면 보통 비타민 D 수치, 비타민 D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 거기 상표 안에 설명서에 돼 있어요. 근데 3개월 한씩 맞으면 안 올라가요. 더디기도 하고 안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2번 맞는 거예요. 지금 맞추고 한 달 있다 맞추고, 두 번째 맞은 다음에 2달을 쉬어. 그리고 2달 있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맞은 다음에 2달 있다가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럼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치가 30이 넘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먹을 것이냐,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때릴 것이냐. 나는 주사 맞기 싫고 뭐 어쩌다가 3개월씩 맞는 거고요. 주사제 말고 약으로 먹겠다 그러면 만약에 30에서 한 40, 30에서 50, 30에서 40 사이다 그러면 5천 단위짜리 영양제를 주세요. 5천 단위짜리 비타민 D를 주시고 3개월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3천으로 내리세요. 3천 단위로. 그리고 비타민 D 검사했더니 뭐 50이 나왔다. 그러면 3천짜리 정도 먹이십시오. 1,000단위는 그냥 이상적인,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오는 뭐 1,000단위는 이상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1,000단위로 유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햇빛도 못 보고 여러 가지 보면 그렇습니다. 한 3,000단위 정도로 50이 나왔다면 3,000단위 정도로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비타민 D를 주사도 맞고 뭐 했는데 잘 안 올라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했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비타민 수치가 잘 안 올라갔을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셔야 돼요. 비타민 D 수치가 잘 안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한 30에서 40%는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올리려면 일단 우선 마그네슘을 주는 거야. 여자는 300, 남자는 400을 주는 거예요. 매일 저녁 때. 만약에 저혈압 있다 그러면 나는 혈압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마그네슘 줄 때 불편해요. 그럴 때는 저녁 때 잘 때 먹이세요. 잘 때 300을 먹이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200으로 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경구용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비타민 D를 올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하나는 뭐 칼슘은 어떻게 하냐. 보통 뭐 칼마디라고 해서 칼슘, 마그네슘, D가 이제 같이 되어 있는 약도 있고 뭐 영양제도 있는데 보통 이제 마그네슘하고 칼슘은 보통 2대1로 많이 표시가 돼 있죠. 만약 그렇게 뭐 먹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운동선수나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 칼슘이 800, 마그네슘 400이면 그걸로 모자라요. 그런 사람들은 용량을 곱하기 한 번 더 해서 1200에, 그러니까 칼슘을 800에서 1200씩 올리고 마그네슘을 좀 더 올려서 600을 올리세요. 그 논문에 의하면 이제 편두통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경우 마그네슘을 600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편두통이나 근육통이 감소되는 걸로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00까지 올리시고 칼슘도 더 덩달아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2대1로는 안 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또 섭취도 하잖아요. 칼슘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하니까. 또 하나는 칼슘이 2대1이라고 하지만 2대1을 저는 안 지키고 보통 1대1이나 1.5대1로 저는 주로 영양제 처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베타카로틴이요. 베타카로틴은 천연색소인 베타카로틴은 항산화제 및 면역력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암, HIV, 심장질환 및 백반증에 사용하는 데 치료되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보충하면 전체 비타민 A 수치는 증가하고 비타민 A 독성을 유발한다. 이건 아닙니다. 베타카로틴은 이거에 좀 자유로워요. 전체적인 비타민 A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비타민 A 독성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겠죠. 일부 연구에서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와 백내장 형성과 빈도를 반비례하는 걸 나타나 베타카로틴이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장기 복용할 경우 인지 기능 향상이 되고 있고
식이섭취량이 늘리면 구강세포의 노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 그 카페에 그 식품분석 전문가 1급 CBT하고 2급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좀 다운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돼요. 그리고 1급 강의록도 지금 다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학적으로 암발병 위험도와 베타카로틴 복용은 상충되는 결과를 보였고요. 식이섭취량이 높을 경우 자궁경부암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혈중 농도가 높은 경우 공격적인 요로 감염체의 위험 감소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또 암이나 이쪽에도 좀 암 환자들이 좀 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루테인 보시겠습니다. 루테인은 식물과 미생물에 합성된 천연 카로티노이드예요. 천연 카로티노이드 색소입니다. 루테인은 항산화며 항위험증 작용을 하고 영양제는 노인 황반 변성과 안구 건강과 같은 안구 질환 영양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루테인 복용 시 비흡연자의 관상동맥 질환의 바이오메카를 감소시키고 조기 축상 동맥 경화증의 환자의 경우 혈중 루테인을 증가시켜서 혈중 주질 농도를 조절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혈중 루테인 농도와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망막 색소 변성의 환자의 시야를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세요. 보시면 되는데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얘기가 나왔는데 뭐 눈에 좋은 영양제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질문도 받고 미국 NIH 안에 안연구소라고 있어요. 안연구소가 ARDS라는 프로젝트를 한 5년간 연구를 했어요. 아마 인터넷 치시면 ARDS2 뭐 그런 영양제도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한 5년간 연구를 해서 그 루테인 지아잔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에서 비율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그 공식을 특허를 냈어요. 그 조합 비율 특허를 내서 시판을 하고 있어요. 아이허브 거기 가면 ARDS2라고 해서 그 33달러짜리 눈 보호하는 영양제를 팔고 있습니다. 저도 긴가민가해서 구입을 해서 먹었는데 한 일주일 먹으니까 좀 오는 것 같아요.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ARDS 그거에 따른 거기에 보면 이제 그거에 각각 성분이 있어요. 성분에 따른 구성비로 해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권해도 상관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ARDS2 있어요. AREDS인가? 하여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C요.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있고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핍될 경우 이제 계열병도 일으키고요. 그 C하고 E하고 보충하면 이제 간호동맥 질환이 사망률이나 비치명적 심근경색증이 오히려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비타민 C 영양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과 지지를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비타민 C는 임산부의 비뇨기 감염을 증가시켜요. 네, 감소시키죠. B1 B1은 우리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라는 걸 알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라든가 방향감 상실, 그리고 코르샤코프 증후군이라든가 각기병, 펠라그라, 수면장애 등 이제 시아민이 결핍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알코올을 장기간 이제 섭취하는 경우 이제 시아민의 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뇌세포가 이제 이런 B1을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핍 증상이 올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또한 알코올성 의존증 환자들에게 또 자주 치료하게 되죠. 병원에서 알코올성 환자들 오면 제일 먼저 놓는 주사가 이제 비타민 B1입니다. 그리고 티아민은 핵성 백내장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백내장 발병률이 40%나 감소시켜 줍니다.
그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고함량 시아민이 즉 한 100mg을 일일 3회 3개월 복용시켰더니 알부민량이 배출량이 줄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성 신장병증에 사실 신장은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시아민까지 써보지 않았는데 그 GFR이 좀 낮아지는 경우 있어요. 이걸 회복을 어떻게 할까? 뭐 다른 여러 사람들도 여러 선생님들 얘기해 보니까 태반이 좀 회복시켜 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 구체적인 논문으로 나온 건 아닌데 주변에 보면 태반 쪽 약물이나 주사를 맞았을 때 GFR 사구체 여과율이 좀 어느 정도 약간 돌아오는 건 기미가 보인다라는 얘기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 한번 그냥 참고 사항으로 기억해 두세요.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뭐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니코틴 아마이드 형태로 되고요. 여러 가지 음식물 때문에 섭취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홍조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이제 괴혈병이죠. 각혈병이라 결병과 같은 시아민의 결핍으로 인한 증상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 쪽 질환. 네? 예, 답 찍어줄게요. 찍어주고 있는데 여기 4번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계열병과 같은 시아민의 4번이에요. 4번. 예, 찍어주겠습니다. 앞으로 비타민 B5 판토탄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수용성 비타민이고요. D 이성질체로서 생물학적 활동도를 갖고요. 판토텐산은 주로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뭐 탈모니, 여드름이니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드물게 발병되는 피로감, 불면증, 우울증, 구토, 상기도 감염 등의 증상을 보이는 비타민 B5의 결핍증의 치료도 사용되죠. 그리고 덱스판테놀 형태로서는 이제 가려움증 습진에도 좀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신생물에서 아세틸화 작용, 탄수화물에서 에너지 방출, 지방산의 생화합성과 분해, 아세틸콜린, 스테로이드, 스테롤, 포르피린 등과 여러 화합물이 생성에 필요한 코엔자임 A의 전구체 A.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죠. Q가 아니라 A입니다. 16번 피리독신. 피리독신은 피리독신, 피리독사민, 피리독살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보게 되고요. 보통 육류, 생선, 가금류 이런 쪽으로 풍부하고요.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결핵 치료 때 아이소나자이드 약물을 복용한 경우는 비타민 B6랑 같이 복용한다는 거. 그리고 입덧이라든가 말초 신경병증, 손목 터널 중에도 비타민 B6를 사용한다. 그런데 그렇고요. 그리고 5번에는 비타민 B를 투여 시에 신경보호 작용, 진통, 혈압 강화, 항암 효과를 보인다. 고함량 비타민 B6 복용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추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B6, 9, 12가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17번 비오틴. 비오틴은 탄수화물 지질 대사의 중요한 대사 조효소입니다. 그리고 피부하고 손톱, 머리카락 건강에 대해서 이제 단일 복용 또는 뭐 다른 비타민과 함께 복용해서 당뇨병과 신경근육 질환을 도움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특히 고함량의 비오틴이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을 자주 이제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오틴은 심각한 당뇨병, 말초 신경병증 환자에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소용이 없었다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 비오틴은 크롬과 함께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된다. 당뇨 환자에게 도움되는 게 비오틴, 크롬, 또 마그네슘, 바나리움 이렇게 있었죠.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육류, 채소, 달걀에 풍부하게 있다. 결핍은 드물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트로포닌 검사가 결과가 잘못 나와서 심장병 질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심근경색이나 이런 때 그리고 우리가 임신 검사 시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비타민 B9 엽산이고요. 엽산의 경우에는 천연 형태의 엽산은 폴레이트, 합성 형태는 폴리엑시드, 활성형은 메틸폴레이트로 형태가 있다라는 걸 그냥 알아두시고요. 세포 성장과 분열에 중요하고 메티러 과정 DNA 합성에 관여한다. 결핍될 경우 거대 저가구성 빈혈을 유발한다. 임신 때 필수적으로 먹고 신경관이라든가 수모세포종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복용하고요. 엽산 복용의 신경관 결손이 여아에게 더 유익한 걸로 나와 있고요. 고용량, 즉 하루에 5mg 이상을 복용할 경우에는 분만 시에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키고 임신 합병증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엽산은 다낭성 증후군의 대사에 작용에 도움이 된다. 답은 5번입니다. 코발라민. 코발라민은 이제 사이아노 코발라민하고 하이드록시 코발라민 이런 단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정상적인 신경 기능, DNA 합성 조절, 합성, 조열, 지방산 대사, 아미노산 합성이 필수적이고요. 호모시스테인 대사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비타민 6, 9, 12였어요. 6, 9, 12. 비타민 B12는 육류, 유제품에 풍부히 존재하고요. 흡수불량 증후군이라든가 위장약 복용,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결핍 증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노인층, 위장이 약한 노인층, 그리고 아래에 보듯이 위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결핍이 많아요. 보통 비타민 B12는 이런 분들은 이제 경구용으로 힘드니까 3개월 한 번씩 그냥 비타민 B12 주사를 맞습니다. 비타민 B12 4번이 답인데요. 비타민 B12 결핍은 혈액학적, 신경학적, 정신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나 심혈관계의 질환의 위험을 이 증가된다. 결핍은 증가시키니까 4번입니다. 20번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현재 염증성 장질환, 위장염 이런 대부분 장질환에 사용되는데 우울증 치료에 사용된다. 그리고 급성 전염성 설사에도 치료가 입증되었고 항생제 관련 설사도 좋아진다. 쭉쭉 보시면 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4번 개실염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염에도 효과가 있는데 크론병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크론병에는 효과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억력 장애 개선된다. 오메가3 주로 어유에서 추출되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 일종의 오메가3죠. 우울증, 콜레스테롤 저하, 심장마비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되고요. 정신질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하지만 발병의 위험까지는 줄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 환자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크론병 환자에게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아까 우리 오메가3는 오전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DHA가 있고 EPA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1.5대 1 아니면 2대 1인 EPA, DHA 비율인데 고지혈증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EPA가 높은 거를 사용하세요. 4대 1이나 5대 1짜리로. 암 환자들은 DHA가 높은 걸로. 그리고 아이들도 DHA가 높은 거를 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연이요. 아연은 효소 반응, 뼈 형성, 시냅스 신호 조절 같은 생리 기능에 필수적인 무기질이죠. 항산화 작용하고 면역 작용하는 데 사용되고요. 감기라든가 사마귀, 남성 불임에도 사용됩니다.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에는 좀 드뭅니다. 그런데 채식이나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연은 라이노 바이러스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성인이 감기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아연 영양제를 복용할 경우에 감기의 중증도 감소에는 효과가 없지만 감기 증상의 지속성을 약간 단축시키는 걸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23번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ATP 생산, 세포 신호 전달, DNA, RNA, 단백질 생합성, 뼈 형성을 비롯한 수많은 생리학적 작용이 필요한 필수 무기질입니다. 혈압과 세포 내 칼슘과 칼륨 수치 조절, 심장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수 성분입니다. 견과류, 콩가루, 곡물, 과일 생선에 많고요. 탄산염, 수산물, 산화 형태로 제산제 완화제로 사용되고요. 구산염 제제는 이제 내시경이나 대장 수술할 때 장을 비우는 완화제로 사용하고요. 염화물, 글루콘산이라든가 전산염, 황산염 제제의 경우 마그네슘 결핍 치료를 사용합니다.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낮거나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할 경우 돌연 심장 사망률이 발생이 증가하겠죠. 이건 좀 그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오전에 얘기했죠. 마그네슘 활용도 높다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아마 두통이 아닌가 싶어요. 두통. 나 두통 때문에 고생한다. 그럼 뭐 두통에 특화된 약도 많이 있죠. 두통에 특화된 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먹고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니면 그거에 특화된 약을 먹었는데 너무 그 약을 너무 자주 찾아. 일반 타이레놀이라든가 브루펜이라든가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마그네슘을 밤에 권하세요. 한 600ml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거로도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이제 복합적인 제제로 2대1 제제가 아니라 1대1 제제로 해서 복용시키되 마그네슘을 한 600 정도까지 올리시면 아마 두통약을 찾는 비율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경통인 친구들이 있어요. 월경통인 친구들이 있는데 주로 병원에 가면 메수리드라고 좀 특화된 약이 있어요. 메수리드라고 월경통하고 기타 편두통의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약이거든요. 메수리드가 하루에 2번 먹는 약인데 거기에 마그네슘도 같이 더불어서 먹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월경통이나 생리통에 이제 고생하시는 이제 환자분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때 마그네슘을 팔면 되겠죠. 그것부터 하나씩 이제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마그네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도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하나만 잘 팔고 말 잘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 드시냐고 비타민 C 드신다 뭐 드신다 하면 그거 하나씩 점령해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끈기를 가지고 덤벼 들이셔야지. 뭐 왔는데 집에 있는 거 다 치워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먹어. 안 사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덤비죠. 예전에 2002년도인가 전국에 비만 열풍이 불었었어요. 2002년도에. 그때 전국에는 병의원에 다 건강기능식품 진열장이 다 설치가 됐어요. 거의 붐처럼 일었었습니다. 여기저기 막. 근데 1년 만에 다 철수했어요. 왜? 철수한 이유가 있죠. 왜? 첫째 원장님이나 그 의사 선생님 관심도 적었고, 또 하나는 세일즈를 할 줄 몰랐어요. 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약국에서나 파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뭐 내가 이거 어떻게 팔지? 이제 그런 세일즈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다 망했죠. 그래서 다 철수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들 이제 연구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영양제에 대한 새로운 자료도 나오고, 또 인터넷에서 또는 TV에서 또 아침에 케이블 TV에서 열심히 선전하잖아요. 뭐 히스토리 채널을 비롯해서 온갖 것들이 많은데 그거 보면서 이제 이건 아니다. 뭔가 우리 병원도 아니면 우리 약국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약사님들도 그렇고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제 약간씩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된 것 같아요. 좀 말이 좀 빗나갔지만 월경통의 그 메수리드하고 마그네슘을 특히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월경통이 굉장히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비타민 B6하고 마그네슘을 집중적으로 먹이세요. 나는 평상시에 잘 관리 못해요. 그러면 월경하기 전에 최소 일주일 아니 10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먹는 거예요.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6를. 그리고 월경이 시작했어요. 그럼 마그네슘 일단 중단하거나 2분의 1로 줄이고 비타민 B6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이 친구는 그
피임약 그런 것도 좀 먹는데 어떻게 하죠? 이러신 분도 있어요. 피임약을 먹게 되면 비타민 C의 소모율이 급격히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C와 비타민 B6와 마그네슘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더 추가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월경 기간에는 마그네슘을 좀 줄인다. 왜? 마그네슘이 여성의 자궁 수축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출혈량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할 때 산부인과 선생님이 마그네슘 주사 놓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산도를 좀 늘리고 자궁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인데 원래 산부인과를 했었어요. 언제 했었냐면 의학분업 투쟁할 때 그때 산부인과를 지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들이 의학분업을 하면 산부인과가 타격을 안 받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7대1을 뚫고 산부인과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관뒀습니다. 왜 관뒀냐면 응급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과 선생님은 나와서 한 명 보고 들어가서 다 벽 깔고 잔단 말이에요. 나는 한 명이 산모가 오나 10명의 산모가 오나 꼴딱 새는 거예요. 이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내가 계속 셀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산모 이제 가면 이제 심박기 달잖아요. 뭐 아기가 쿵쾅쿵쾅 거리는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심장도 막 같이 쿵쾅쿵쾅 거리는 거야. 이제 스트레스 왕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짐 싸들고 나왔죠. 한 달 만에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도망쳐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려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쟤 도망친 놈이야. 때마침 이제 제가 있었던 병원에 이제 가정의학과를 개설했네요. 근데 가정의학에 이제 처음 개설하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없었어요. 전공이 모집하려고 힘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찾아갔죠. 저 사실 이래라 했는데 제가 사람을 제가 세팅해서 몰고 오겠다. 4명을 모집하는데 제가 4명을 다 세팅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산부인과 선생님들 보면 와 대단하다. 나는 못하는데 저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또 하나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 수면 때 아까 수면 얘기할 때 안 얘기한 게 있는데 멜라닌이 있는데 멜라닌이 국내에서 파는 거하고 해외에서 파는 거 있는데 해외에서 파는 거 직구하면 어때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해외에서 만든 그 멜라닌 같은 경우는 속효성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5mm 뭐 5mm 뭐 10mm 뭐 15mm 20mm 뭐 30mm짜리인데 보통 20mm 이상짜리를 찾으신 분들은 암 환자분들이 보통 찾고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 수면 장애 때문에 찾는 분들은 이제 해외 나갔다가 구입하시는 거는 5mm짜리, 10mm짜리 이런 걸 구입하죠. 근데 그게 속효성이에요. 국내에서 이제 약국에서 파는 멜라닌이 있는데 이거는 속효성이 아니고 지연형입니다. 지연형. 그러니까 좀 틀려요. 그러니까 석가딘, 서방정이잖아요. 석가딘이 이제 멜라토닌이거든요. 근데 서방정이라는 의미가 이제 서서히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그냥 왜냐면 환자분이 질문해요. 해외에서 산 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머뭇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드려야죠, 당연히. 그리고 멜라토닌하고 밤에 먹는데 어때요? 그럼 드시라고 하세요. 그냥 멜라토닌 자체가 항암 역할도 해요. 고용량을 썼을 때, 그러니까 뭐 2mm, 5mm 이런 거는 간에 기별이 안 갑니다. 암 쪽으로 쓴다고 하면 뭐 20, 30mm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우리가 항암 작용이 있네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구용이라든가 일반적인 용량은 항암 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암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글루타치온이 항암 작용을 하려면 고함량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고함량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흡수율이
이제 제한이 가기 때문에 링거로 맞는 글루타치온 고함량이 이제 항암에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가 경구용 글루타치온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 비타민 C가 뭐 항암 작용이 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경구용으로는 항암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주사제로 고용량 주사제로 맞아야만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셀레늄도 논란이 많아요. 셀레늄 항암 있냐 없냐, 어디 뭐 항암이 없다,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에 따라 틀려요. 그것도 저용량일 때는 우리가 이제 면역이나 이런 쪽에 강화시켜 주는데 암 치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구용으로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주사제로 해서 고함량을 때려줘야 돼요. 자, 어떻게 했지? 마그네슘 그렇고요. 통과. 칼슘. 칼슘은 인체의 많은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무기질 답 1번. 뼈와 이빨에 저장되고 뼈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칼슘은 세포의 신호작용, 근육, 수축,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영양제 단독요법과 호르몬 요법과 병용요법에 있어서 여성에게 LDL 수치를 감소시켜 줍니다. 관상동맥 심장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존 위험 인자가 없는 폐경 후기의 여성은 칼슘 및 비타민 D 영양제 복용에 도움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으로 대상으로 한 장기간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 보면 칼슘제 복용이 심혈관 질환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복용해도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을 보통 400을 먹으면 칼슘 800 이렇게 먹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곱하기 한 400씩 더 늘리세요. 뭐 1200, 칼슘 1200, 뭐 마그네슘 좀 더 올려주고 좀 체중이 좀 있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칼슘 요구량도 더 많아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서 보는 뭐 권장량은 일반적인 권장량이지 그 사람의 활동에 따라서 약간 유두리 있게 좀 조절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기 셀레늄 나왔네요. 셀레늄은 필수식이 미량 무기질로 자유라디칼과 활성산소종에 의한 손상을 중화시키고 보호하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같은 항산화제의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갑상선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갑상선에서 우리 꼭 필요한 게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근데 기능 저하증일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항진증일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가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있어요. 손발이 차갑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아니면 우리 마누라가 아니면 손발이 차갑다. 그럼 가장 뭘 많이 하냐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죠. 갑상선 검사를. 근데 갑상선 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오면 그거 갑상선 약 먹으면 대사수 많이 돌아와요. 근데 검사를 덜컥 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니야. 정상으로 나왔대.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셀레늄을 뭐 수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으니까 셀레늄의 기본량을 주시면서 한 가지 요오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요오드 24시간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오드를 한 50mg 정도를 먹고 하루 종일 소변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변 바틀에 봤는데 그 바틀의 일부분을 이제 검사실에 맡기면 요오드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라면 요오드만 보충해줘도 손발이 따뜻함이 상당히 개선돼요. 그래서 손발 차가운 사람들 어쩔 줄 몰라서 뭐 우리가 뭐 은행잎 추출물 먹고 뭐 인삼 먹고 뭐 먹고 이럴 건 아니에요. 대부분 손발 차가운 사람들의 은근히 요오드가 결핍돼서 온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셀레늄 같은 경우는 이렇다. HIV 환자의 바이럴 로드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3번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신장병증의 환자의 경우
셀레늄 복용이 염증, 산화 스트레스 마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뇨병의 예방에는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당 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미네랄들이 여러 가지 대사 작용에 있어서의 대사 과정에 있어서 조효소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대부분 당 대사도 좋게 해주고 다 좋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뭐 셀레늄 영양제 복용이 TPO 항체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세로글로빌린 항체도 감소시켜주는 나타났다. 셀레늄 영양제 복용이 전반적인 상태를 향상시키는 걸 나타났다. 우리가 셀레늄은 수치만 알아두세요. 2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거는 기억해 두세요. 상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환자분들이 가져오는 영양제를 다 가져왔어. 막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언제 수치 보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는 우리가 수치를 알아두는 게 좋겠죠. 셀레늄 200이에요. 250을 좀 넘는 건 좀 안 됩니다. 250, 그러니까 300을 넘지 마세요. 250 내지 300을. 그러면 이제 과량이 돼서 오히려 역작용이 나니까 한 200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다수 우리가 영양제를 집에 가서 살펴보면 셀레늄이 그리 많이 함유가 안 돼 있어요. 보통 100 정도, 어떤 데는 50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셀레늄 한 통을 사야 되냐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브라질너트라고 그걸 사시면 돼요. 브라질너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한 알에 70에서 100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너트 하나에. 그러니까 이분이 셀레늄이 100이었다. 그러면서 너트 하나 추가로 드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쪼개서 뭐 몇 개 더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영양제를 팔 때 꼭 영양제만 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식품에 정도 뭐가 들어있고 어떤 식으로 조합하면 이분에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멜라토닌 나왔네요. 멜라토닌. 소량의 멜라토닌이 과일, 견과류, 올리브오일, 와인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멜라토닌은 수면 보조제로 사용된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려 되어 있다. 멜라토닌 복용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주관적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다. 수면의 질 향상시키려고 멜라토닌 먹는데 뭐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향상시키는 거예요. 4번 멜라토닌 수술 관련 불안감과 통증뿐만 아니라 편두통, 발작 빈도도 감소시켰다. 편두통하고 발작 빈도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멜라토닌이 시차로 인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멜라토닌은 원래 목적이 수면제이긴 해요. 근데 시차를 옮기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뉴욕에 갔다 왔어요. 수면 시간이 원래 나 11시에 자야 되는데 이상하게 1시가 되어야만 잠이 와. 그때 멜라토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째로 앞으로 당길 때, 이동시킬 때 원래 쓰는 게 멜라토닌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수면제들은 이제 그건 아니니까 스틸록스라든가 뭐 졸피뎀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면 유도제일 뿐이고 저기를 진정시켜 주는 것이 뿐이지 시간 자체의 그 틀을 옮기는 거는 멜라토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수면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마그네슘도 수면의 진정성을 높입니다. 뭐 유지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상당히 저는 비타민 쪽에 있어서의 감초라고 생각해요. 약방의 감초처럼. 그러니까 마그네슘 향상을 맞춰줘야 돼. 항상. 네. 여자는 300, 남자는 400. 두통 있을 때는 600까지 올린다. 그럼 항상 기억해 두시면 현장에서 쓸 때 좋아요. 특히 그리고 그 영양제 판매할 때는 공략이 너무 어려워요. 뭘 팔지 모를 때 그때 마그네슘도 공략하는 거예요. 마그네슘 수치가 딱 부러지게 나와 있는 영양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자 250 mg 정도 되는 게 있지 딱 뭐 300이니 400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동아제약에서 수입한 그 오소몰인가? 오소몰 있어요. 오소몰 뭐 고급 영양제니 뭐 프리미엄 영양제니 뭐 말이 많은데 좋게 말이 많은 거죠. 뭐 너도 나도 먹는데 오소몰 이뮨이 있고 오소몰 뭐 바이탈 F가 있어요. 대부분 나 오소몰 이뮨 먹어야지 하고 오소몰 이뮨 사요. 근데 오소몰 이뮨에는 마그네슘이 없어요. 저는 오소몰 바이탈 F를 권해요. 거기는 마그네슘이 있거든요. 아마 250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을 다 먹은 다음에 바이탈 F 사세요. 그럼 그 F가 뭐 여자를 뜻하는 F는 아니고요. 그냥 뭐 바이탈 F의 그 F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영양제를 이렇게 직접 세일즈하다 보면 대부분 영양제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몇 밀리그램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제를 한 30개나 40개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용량을 직접 표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좀 암기 비슷하게 돼야 돼.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돼. 왜냐면 고객이 왔어요. 나는 우리 딸 뭐냐 벤포벨 먹여. 뭐 종근당의 벤포벨 아니면 뭐 어디 거 먹이면 대략 감이 와야 돼요. 아 거기에는 마그네슘 있었던가 없었던가 얼마 있었던가. 마그네슘만 일단 먼저 체크하시면 이제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거보다 좀 차별적으로 좀 더 많거나 적은 거 아니 없는 거를 비교 분석을 해놔야 돼. 그거는 항상 익혀서 이렇게 하시면 어떤 환자 아니면 어떤 고객이 와도 그냥 충분히 이제 그냥 체포할 수가 있어요. 체포할 수가 있고 그 틈새를 뚫을 수가 있어요. 틈새를 뚫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네랄 제제로 뚫을 때 특히 마그네슘 제제를 가지고 장난치면 돼요. 예? 네, 흡수율이 다르죠. 근데 뭐 흡수는 둘째치고 환자분들이 이제 가져오는 그 영양제를 일단 용량을 봐야죠. 용량부터 벌써 당신은 좀 부족하게 먹고 있었어. 부터 시작을 해야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됐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곧 떨어지네. 비타민 C 떨어질 때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하면 되는 거죠. 하나씩 제가 말하는 게 우리가 생선 팔 때 통째로 파는 거 아니에요. 머리 팔고 몸통 팔고 꽁치 팔고 그게 살라미잖아요. 북한이 잘하는 게 살라미잖아요. 뭐 해주면 뭐 핵공장 뭐 멈추겠어, 뭐 굴뚝 파괴하겠어. 북한이 이제 핵 가지고 장난치는 게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영양제를 팔 땐 살라미 전술만한 게 없다고 봐요. 그때 그 살라미 전술의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으로 공략을 하면 대부분 엎어치기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홍국 보겠습니다. 홍국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보면 뭐 인터넷식 보고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 강화제, 뭐 콜레스테롤을 뭐 낮춰준다. 모나콜린 K가 이제 로바스타틴과 동일 성분이라서 사실 그냥 고지혈증약 먹지 이걸 먹겠느냐? 또 이거 나는 약이 싫어, 나는 뭐 이걸 원해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홍국은 이제 줘야 될 점이 이게 콜레스테롤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이거 먹고도 이제 콜레스테롤 약 먹었을 때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가정의학과인데 옆에 내과에서 이제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고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좀 근무력하고 좀 몸이 이상해져서 왔어요. 내과에 갔는데 내과 선생님이 그냥 먹어, 당신 뭐 고지혈증 너무 심하니까 안 먹을 수 없어, 이거 드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먹는데 자기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딱 보니까 옆에 가정의학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저기 한번 물어볼까? 그래 한번 가보자고 해서 왔는데 제가 이랬어요. 그냥 집에 혹시 자녀분들이 사다 준 코큐10 아니면 코큐비 아니면 코큐 뭐 이런 거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그거 드시라고. 한 일주일만 먹고 한번 봅시다. 근데 일주일 후에 그 분이 오셨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약에 관련된 이런 고지혈증에 관련된 홍국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있는 것을 세일즈할 때는 반드시 코큐10을 얘기하세요. 근데 코큐10이 좀 비싸요. 한 달치가 보통 한 4만 원짜리, 한 30알에 4만 원 해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고지혈증 있으시면은 또 약을 먹으면서 너무 좀 피로하다, 나 너무 좀 깔아지는 것 같진 않은데 그 약을 먹기 전과 후가 좀 있거든요. 그때 코큐텐을 반드시 드셔야 된다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살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사든지 약국에 사든지 삽니다. 사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마그네슘도 팔고
마그네슘 뭐 그런 거 팔고요. 그리고 또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또 혈압 있잖아요. 혈압에 좋은 영양제 없습니까? 마그네슘. 나는 혈압약이 너무나 센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혈압약을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럼 마그네슘. 나는 우리 집 양반이 뭐 당뇨 전 단계인데 뭐 없을까요? 마그네슘. 왜? 인슐린 저항성 낮춰주니까 마그네슘 먹이는 거예요. 믿고 먹어봐 그러면 돼요. 그럼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홍국을 복용하면 코큐텐 수치가 감소하며 자몽주스 홍국을 병용하면 자몽주스가 홍국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켜 부작용의 위험성을 이제 증가시키겠죠. 자몽주스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많고 있는데 그 먹어서 치유가 되는 뭐 음식인가 뭐 하버드대 무슨 뭐 교수님 쓰신 책 있잖아요. 뭐 먹어서 치유가 되는 뭐 어쩌고. 근데 거기에 보면 자몽주스는 백해 무익한 거 비스무리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자몽주스는 먹지 마세요. 암 환자들 특히 먹지 말고 아예 먹지 마. 자몽은 나의 식단에서 그냥 빼버려요. 알았죠? 자몽은 그냥 색깔만 좋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코큐텐은 세포 호흡과 에너지 생산에 관련된 물질로서 인간의 세포에 발견되고 간, 심장, 신장, 췌장에서 더욱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항산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영양제로 또 복용되고 파킨슨, 불임 등 뭐 암 예방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성동맥 질환 같은 경우 환자의 코큐텐의 복용에 대해서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있고 코큐텐은 남자의 정자 운동성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정자의 운동성에 아주 향상을 주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경우 코큐텐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인슐린, 지질, 염증성 막과의 발현을 조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성 핵상성 마비나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신경 보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킨슨병이 중기로 넘어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보스웰리아, 우리 이병헌 배우가 선전하죠. 보스웰리아 하면서 막 인상 쓰고. 네. 기관지 천식, 궤양성 대장염, 경도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특히 근골격계 통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진 뭐 유황이라고 있는 거 알고 보면 되고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기침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그린베리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하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그린베리가 요로 감염하고 요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많이 판매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뭐 요로 감염, 방광염 이쪽에 많잖아요. 그때 크랜베리 주스 사가신 분도 있고 크랜베리가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는 게 낫겠죠. 그리고 크랜베리 추출면 항균, 항진균,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보이고요. 구강 칸디다균의 이제 바이오 필름 생성을 저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랜베리 추출물은 성인하고 어린이 효과를 방사선 치료받는 전립선 암 환자하고 요로 감염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약간 세요. 그래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은 4번이겠죠. 그리고 50세 이상의 여성 환자들에게서는 요로 감염 재발률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걸 나타났다. 왜? 이 사람들은 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폐경기니까. 근데 젊은 대학생 여성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크게 이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성세균 위험을 감소시켰다. 글루코사민 보겠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고요. 식이 유황하고 같이 먹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글루코사민 있네, 뭐 콘드로이틴 뭐 같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뭘 판다? 식이유황, MSM 팔면 되겠죠. 그럼 식이유황 있는데 그러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같이 들이밀면 될 거예요. 네?
같이 먹어야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글루코사민은 엔세이드 스테로이드에 의한 대사장애로부터 연골을 보호하고 항염증 효과를 보입니다. 글루코사민이 원래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 보험되는 쪽 약으로 이제 승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논문에서 자꾸 별로 효과가 좀 떨어지네 하니까 또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식이요양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죠. 같이. 글루코사민, 글루코콘드로이틴, 그리고 NO하고 PGE2 생성을 억제해 연골의 세포 잔멸과 염증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글루코사민이 간독성 유발한 사례가 있으니까 간질환 환자는 좀 주의하자. 그리고 조개류, 갑각류 알레르기인 사람들은 글루코사민 복용을 피하자. 이런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MS에 나온 보스웰리아 하고 아마 콘드로이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 답을만 보겠습니다. MSN은 경구 및 국소 제제로 사용되며 항염증 진통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2번. 나머지는 뭐 관절염이니 이런 데 사용된다. 뭐 치주질환,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난 치과 의사인데 뭐 팔아먹을 거 없을까요? 식이요양 하면 되겠네요. 치주질환이니까. 네? 칼슘이 액상 칼슘이 있어요. 그게 좀 더 흡수율이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난 치과에서도 난 치과가 연예대 더 잘 팔 것 같아. 네? 왜냐면 노인분들이 이빨 빼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나냐는 걸 떠나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때 병원에 오세요. 나 이빨 뺀다. 뭐 좋은 영양제 없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나는 속으로 왜 치과에서 안 팔지? 먹을 게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치과에서도 한두 개는 팔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좋습니다. 크레아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헬스장에서 많이 먹는 크레아틴이죠. 95%가 근골격근에 저하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내 심장에 되고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근육 내 크레아틴 농도를 증가시키죠.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력이 만들어져야 쌓아놓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크레아틴이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먹어봤자 소용없는 거죠. 노화에 따른 근소질, 골밀도, 우열성 심부전, 우울증 개선에 복용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크레아틴이 토탈 바디 매스, 즉 총 체질량 및 림바디 매스, 즉 지방을 제외한 체중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근육량이 느니까 증가시킬 수 있는데 지방 무게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 복용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한 단독 복용은 크레아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운동을 함께 해서 근육을 늘려야만 저장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함께 해야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답은 5번.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34번 홍경천. 홍경천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줄여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피로와 우울증을 개선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리드로사이드 성분이 신경보호와 항암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뭐 동물 연구에서는 뭐 인지 기능도 해주고 피로도도 개선시켜주고 불안장애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호전시켜주고 스트레스 완도 좋아진대요. 이래서 뭐 갱년기니 뭐 홍경천 때려부는 거예요. 뭐 부신 피로니 뭐 다 합니다. 위에서 좋다라는 거 다 얘기해줬는데 밑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순환을 조절하는 기전으로 기분 개선 효과를 보이겠죠. 보이지 못한다가 아니라 보인다. 은행잎. 은행나무의 씨앗과 잎은 호흡기 질환, 순환기 질환, 성기능 장애 및 난청을 치료하는데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요.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예방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한 효과는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고요.
기억력 상승 효과가 좀 있대요. 근데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고령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은행잎이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걸로 나타났고, 특히 은행잎이 이명의 효과가 없다라는 결과도 존재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36번 실리마린 간질환이죠. 그리고 실리비닌 같은 경우는 TNF-알파와 IL-1 베타의 생성을 NFK 베타의 다운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실리마린이 프로스타글란딘하고 류코트리엔의 합성을 감소시키고 콕스2예요. 콕스2 활성화 억제시킵니다. 콕스와는 생각도 하지만 그냥 콕스2다. 무조건 뭐 3번. 콜라겐 같은 세포의 기질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켜 간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리마린이 적혈구 및 백혈구에서 SOD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녹차 추출물. 녹차 추출물은 언제 권한다? 아까도 오전에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자궁 경부암 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궁 경부 이형성증이 나왔네요. 뭘 먹어야 하나요, 원장님? 나에게 도움되는 영양제 없을까요, 약사님? 할 때 뭐한다? 녹차 추출물.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는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체중 감소, 인지 기능, 암세포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요. 폴리페놀인, EGCG, 카테킨, 카페인, 테아닌 등이 있고요. 녹차를 섭취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테아플라빈 성분이 많아서 함유된 제품이 LDL 콜레스테롤 감소시킵니다. 또한 우울증 감소도 해줍니다. 녹차가 카페인만 있어서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냥 녹차를 먹으세요. 녹차. 그리고 암 환자들에 있어서 그 전이하잖아요. 세포가 전이할 때 전이를 막아줘요. 녹차 추출물이 ECG가. 근데 녹차 추출물에다가 자스민 있어요. 자스민 차 있죠. 자스민 차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배가가 곱하기 최소 2 이상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녹차에다가 자스민 그 조합을 생각하시고 우리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때 립 서비스 해주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카르니틴은 체내에서 발현되는 아미노산 성분으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진행되는 베타 산화작용이 필요한 긴사슬 지방산, 즉 롱체인 패티액시드를 아실 카르니틴 에스테르의 형태를 변환시켜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방산 대사를 하거든요. 카르니틴은 유제품 고기를 통해 섭취하고요. 체내에서 메티온과 라이신으로부터 합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격근, 심장 근육에 저장되고요. 심장, 골격근, 간 기능, 간, 신경, 내분비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카르니틴은 유전 질환, 영양실조 흡수 장애, 신장 투석으로 인해 결핍될 수도 있고요. 영양제로 복용 시 신체 활동을 향상시키고 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만성 피로 증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동물 실험에서 카르니틴 심장 보호 효과, 항산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커큐민 우리 강황이라고 하죠. 간 기능 개선, 골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우울증 있죠. 강황 성분은 뭐 토모메론 오일하고 커큐미노이드가 있는데 주요 성분은 커큐민이다. 커큐민은 약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신경보호작용, 담즙 촉진, 항염증, 항산화, 면역 조절, 항우울 효과 있고요. 커큐민과 항우울제를 함께 복용하면 주요 우울 장애에 효과적일 수 있다. 좀 우울하네요. 그러면 커큐민 먹이면 되겠네요. 특히 뭐 정신과 쪽에는 대부분 항우울제 먹으니까 정신과를 들렸다 오신 분들에게는 커큐민을 팔면 되겠네. 그죠? 우리 아이 우울해. 커큐민 먹이고 되겠어요. 그리고 커큐민하고 이런
항우울제 이런 거 복용하면 항우울제 단독보다는 병의 차도가 더 빨리 진행되겠죠. 답은 5번. 더욱 느리게가 아니라 더욱 빠르게. 우리 태아닌 녹차하고 버섯에 함유된 수용성 아미노산입니다. 항산화하고 진전작용 효과로 많이 쓰죠. 특히 뭐 진정작용, 좀 차분하게 한다, 뭐 그러는 것 쪽으로 태아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질 감소, 혈압자, 신경보호, 항비만, 항암 특성도 갖고 있고 태아닌이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정작용도 해주고 참 침착하게 해주는데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답은 3번. 카페인과 함께 복용했을 때 다른 일들이 바꿔가며 진행하는 테스트에서 반응도를 개선하지 못했으나 각 일을 진행하는 정확도를 높였고 각성 효과를 보는 것 같았다. 맞는 얘기고요. 우울 증상 개선하고 불안, 수면 장애, 인지 장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 나타났다. 아르기닌 보겠습니다. 아르기닌은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입니다. 혈관계에 작용하고 혈관 내피에도 NOS에서 NO로 변환시켜 혈관 확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협심증, 죽상동맥경화증, 신부전, 그리고 임신 중독증, 편두통, 발기부전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 등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편두통 있잖아요. 캐로레프라고 아마 약사님들 알 거예요. 캐로레프 아시죠? 그게 아마 이부브로펜하고 아마 아르기닌하고 조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편두통, 아르기닌. 그리고 아르기닌은 관상동맥 질환과 말초동맥 질환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근데 부정적인 게 아니죠, 긍정적인 거. 그리고 말초동맥 질환의 경우 장기간 복용 시 효과가 감소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보고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니트로글리세린 치료에 의한 질산염 내성을 예방해준대요, 아르기닌이. 그러니까 심장 쪽에 관련된 사람들도 아르기닌이 괜찮겠죠. 신장 기능을 또 향상시켜준대요. 그래가지고 GFR,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라든가 나트륨이나 수분 배출량을 증가시켜주는 걸로. 그러니까 아르기닌이 사구체 역할도 좀 증가시켜주는 거죠. 이게 좀 떨어져서 문제잖아요. 신장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아르기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GFR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영양제를 권한다 그러면 아르기닌 생각하면 되겠죠. 아르기닌이나 그리고 또 하나 태반. 케리세틴은 사과, 양파, 뭐 이런 감귤을 비롯해서 과일에서 발견된 플라보노이드인데 얘네들이 항염제로서 염증, 알레르기 반응, 암의 예방 및 치료에 주로 사용됩니다. 주로 케리세틴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주로 누가 먹냐면 암 예방, 암 치료하는 사람 주로 케리세틴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항산화, 항염증 효과 보이고요. 항암제로도 사용하는 걸 보고 있고요. 케리세틴이 많이 함유된 차, 양파, 사과 같은 식품을 섭취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 노인들에게서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사망률 유의하게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케리세틴은 남자들이 먹어야 되겠구만, 그죠? 그리고 케리세틴이 의학 대비 혈압을 소량 감소시키는 걸로 나타났고요. 보통 7에서 3 정도 감소시킨답니다. 합니다. 라이신 영양제를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미노산 제제나 거기 좀 라이신 있고 아마존 같은 데 가보면 라이신 단독 제제로 된 걸 좀 본 것 같아요. 라이신은 필수 아미노산으로서 단백질 생성의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다른 아미노산과 다르게 라이신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므로 무조건 식품을 섭취해야 됩니다. 육류, 어류, 유제품, 달걀에 함유되어 있고요. 섭취가 가능하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량만 있대요. 소량만. 라이신 결핍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 다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라이신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구순포, 우리 입술에 퍼진 생기는 거 치료 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주 생긴다, 뭐 비타민 B 먹는다, 뭐 먹는다 하는데 거기에다 라이신도 하나 더 팔아먹으면 돼요, 우리가.
근거 수준에 있어서 팔아먹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없는 거를 가지고 팔으면 좀 그렇겠지만, 근데 이게 라이신이 구순 포진에 효과 있는 걸 나타났는데 근거 수준은 좀 떨어져요. B나 C 정도 돼요. A는 아니고 그냥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연과 병영시에는 효과적으로 좀 증상과 기간이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연하고 라이신을 같이 하는 거죠. 보통 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시중에 많이 나오는 게 5mg, 10mg가 많이 되는데 난 좀 질환이 있다 그러면 한 15mg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연은 장기간 복용하지 마세요. 좀 단기간 먹고 끝나는 것 쪽으로 가세요. 한 길어야 한 2달? 2달을 넘기지 마세요. 한 3달, 길어야 3달 넘기지 마세요. 왜냐면 아연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구리가 결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생각하십니다. 또 아까 아연하고 좀 관련된 거 오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그 글루타치온, 경구용 글루타치온인가 뭐 그거죠? 먹는 거. 그 장기간 복용하면 아연 감소됩니다. 성장을 억제시킵니다. 이노시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뜻밖의 관심을 가져야 될 영양제 중에 하나가 이노시톨이에요. 이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은근히 그 역할이 많아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그냥 뭐가 안 됐는데 이노시톨 먹고 좋아졌다 이런 사람도 은근히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한번 봅시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왜 맨 앞에 있겠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당뇨, 뭐 이런 임신성 예방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좀 특히 이노시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이오 이노시톨 복용과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1년간 진행한 결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혈압도 감소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됐다. 얼마 줘요? 혈압도 감소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고혈압, 당뇨 다 써도 되겠네, 그죠? 고지혈증까지 커버해 주네요. 그리고 공황장애도 불안한 것도 이노시톨 좋네, 그죠? 그리고 또 프룩소아민과 비슷한 효과의 공황장애 치료에도 또 반응도 보인대. 요즘 떠는 애들 많잖아요. 많습니다. 아이고. 한 메타 분석 결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에게서 이노시톨 복용은 공복 혈당 수치, 공복 인슐린 수치,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감소시키는 걸로 나타났고요. 디카이로 이노시톨하고 마이오 이노시톨이 형태가 모두 비만하고 과체중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중성지방과 테스토스테론 수치, 혈압을 감소시키고 난소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난소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이노시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임신 불임 환자들 같은 경우 이노시톨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노시톨 뭐 하면 불임 쪽 다낭성 증후군 그거는 머릿속에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뭘 얘기를 해도 장단이라도 맞추지. 그렇지 않으면 뭐야 이노시톨 막 깜빡깜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노시톨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환자의 배란율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높여줍니다. 드디어 이제 글루타치온이 나왔습니다. 글루타치온,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으로 생성되는 트리펩타이드입니다. 그리고 간에서 생성되고요. DNA 생성술이 단백질과 프로스타글란딘 생성하고 아미노산 전달, 독성, 발암물질의 대사, 면역작용, 항산화 작용 등에 관여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술 먹는 사람들 눈 건강에 주로 괜찮습니다. 호박, 아스파라거스, 수박,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컬리플라워 등이 있고요. 간에서 주로 생성됩니다. 간에서 주로 생성되고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리고 세포 내 글루타치온은 운동 도중에 또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글루타치온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수치가 감소되면서 ROS 생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RNS와 ROS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작용,
장기간 복용 시 아연 수치 증가 아니라 감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루타치온 요새 쇼핑몰에서 많이 때리는데 아연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아연 고려. 아연. 여기까지는 기존에 이제 문제집에서 나왔던 거예요. 오늘 문제집 밖에서 안 가져와서 못 팔았는데 뭐 팔든 안 팔든 저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이제 문제집 똑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집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문제 만든 거거든요. 봅시다. 평소 간 수치가 높다고 병원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ASALT,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약간 높아요. 그래서 간장약을 복용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우리 고객님이 간 보호를 위해 영양제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다음 중 지방간에 도움되지 않는 것, 도움되는 걸 찾는 거죠. 철분이 안 되는 건데 비타민 E도 간에 도움되고요, 실리마린 도움되고요, 오메가3, 베타카로틴 다 도움됩니다. 고혈압 전 단계이면서 평소 편두통이 자주 와서 두통약으로 이부브로펜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혈압도 관리하고 편두통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양제 조합은 무엇일까요? 이분은 이미 이부브로펜을 먹고 있네. 근데 여기에다가 나는 영양제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르기닌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로레프라는 게 아마 이부브로펜하고 아르기닌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르기닌 그리고 마그네슘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됩니다. 이부브로펜, 아르기닌, 마그네슘.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어서 지인을 추천받아서 이제 홍국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무기력감에 다리에도 지도나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홍국을 복용할 때 같이 복용해야 될 영양제는 뭡니까? 홍국을 먹는데 또 홍국을 먹어? 그건 아니고 식물성 시스테론은 아니고요. 베르베린 아니고 마늘. 아까 얘기했죠? 코큐텐이라고. 네, 코큐텐입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에 관련된 거는 그냥 코큐텐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 갱년기를 확인하고 싶을 때 건강검진에서 체크해야 될 검사項目뭐냐? 뭐 LH냐, FSG냐, 뭐 갑상선이냐, 헤모글로빈이냐, 프로덕트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LH 아니야? 뭐 FSG 아니야? FSH입니다. FSH. 그냥 FSG가 높다. 그러면 정상이 아마 25인가 20 미만이에요. 근데 20인가 25 넘어가면 폐경기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수치 하나만 확인하세요. 요거 수치만 높으면 폐경기시네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업 들어가야죠. 열심히 영양제를 뭘 팔 건가 작업 들어가면 돼요. 여성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타민 D 보충이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효과적입니다. D가 올라가야 칼슘이나 그런 미네랄도 들어가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비타민 D가 낮아지면 면역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 보충은 효과적인 것 같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마그네슘은 여성 갱년기 및 홍조 및 수면 장애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됩니다. 홍조에도 수면 장애에도 도움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면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얼마 먹는다? 여성은 300, 남자는 400 먹으면 300 정도 먹으면 돼요. 나 두통 있어요. 그러면 400, 500 천천히 늘리세요. 근데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올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화장실 가다 넘어져. 넘어지면 진짜 부러집니다. 그리고 아이소플라본은 콩, 대두, 염소바다에서 자라는 채소, 과일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호르몬 대체 유법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맞이꽃 종자에는 홍조, 담쟁이, 불면증 등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유한초는 홍조, 불면증, 우울증, 불안 증상 등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답은 말씀드렸죠. 2번. 이제 그림이 나오네요. 거의 그림 나오면 거의 끝나갈 때가 된 거야. 봅시다. 몸에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유산균이 도움될 거라고 해서 복용 중인데 별 효과가 없네요. 왜냐면 보통 가려움증은 장이 약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장이 약해지면 장을 통해서
그 나쁜 애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몸을 통과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주로 피부 쪽으로. 그래서 이제 누가 뭐 옆집 아줌마 아니면 누가 아는 형, 동생이 뭐 유산균 이거 먹어봐 하고 줬어요. 근데 별 효과도 없고 오히려 사타구니 오고 항문 쪽에 막 가려움증 생기고 막 발진 생기는 거야. 이거 어떤 거야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유산균 중에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과 관련된 유산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증가시키는 유산균이 있고 히스타민을 이제 억제시키는 인톨러런스 시키는 이제 유산균이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히스타민과 관련된 유산균이 뭐냐?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그리고 카제이, 그리고 루테리. 이 세 개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볼 때 이 세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살리바리우스, 가세리. 히스타민을 분해하는데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준 유산균을 모두 고르죠. 뭐 있겠어요? 아까 위에 세 개하고 아니 두 개, 살리바리우스하고 카세리하고 인판티스, 롱굼, 플란타룸, 람노소스, 여기까지가 이제 가려움증 소양증을 완화하는 히스타민을 좀 인톨러런스가 낮춰주는 적이고요. 루테린은 아까 힌트 드렸죠? 몇 번요? 요거는 그림 나온 거는 1, 2, 3. 예, 그리고 그림 안 나온 거는 5번. 됐어요? 예. 예. 항산화제인 경구용 글루타치온 필름 요즘 선전 많이 하잖아요. 홈쇼핑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팔잖아요. 기억하기도 쉽게 1번으로 했어요. 1번. 아연. 네, 아연입니다. 비타민 D 수치 9.8 나왔어요. 경구용 비타민으로 뭐 1000짜리를 주네. 1000짜리 복용 중입니다. 몇 달을 먹어도 비타민 D 수치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겨우 12.0 올랐네요. 복용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어휴, 문제 어렵다. 그죠? 여기 뭐 보니까 뭐 1000짜리도 있고 뭐 뿌리는 것도 있고 있네요. 초기 시작하는 용량의 비타민 D 수치 복용에 너무 적어서 그렇다. 뭐 맞는 거 고르는 건가? 예, 맞습니다. 초기 시작 용량이 비타민 D 수치 복용에 너무 적습니다. 지금 9.8인데 1000짜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투여하자마자 금방 개눈 감추듯이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5000 이상 때려야 돼.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라고 해요. 그냥 주사 원래 3개월에 한 번씩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2번 맞는 거예요. 한 번 맞을 때마다 20만 단위짜리는 한 번 맞을 때마다 10에서 15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2번 맞으면 최소 30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데드라인은 30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먹을 거냐, 주사 때릴 거냐. 그러면 언제 검사합니까? 혈액 검사는 지금 먹었어요. 013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한 달 간격으로 비타민 D 주사를 맞았어요. 지금 맞고 한 달 있다 맞으니까 2일 때 맞았어요. 그리고 3대 혈액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사 맞은 시점부터 2달 경과한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주사 맞은 때부터 3개월 있다가 혈액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타민 D 수치가 어떤 사람 30 얼마, 어떤 사람 40 얼마 나올 거예요. 근데 30도 안 넘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뭐 10 얼마 남은 사람. 그 사람들은 마그네슘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그네슘을 먹여야 돼.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예 마그네슘 먹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이제 비타민 D하고 마그네슘의 관계에 대한 논문들이 있어요. 논문을 보면 마그네슘이 낮으면 비타민 D가 잘 안 올라가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환자한테나 제시를 하면서 처음부터 비타민 D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팔아버리는 거야. 나중에 파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결핍 정도가 심하면 병원에서 입원한다. 비타민 D 이외에 마그네슘도 복용해야 하는데 마그네슘 빠뜨린 것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죠? 3번. 4번은 체내 비타민 D의 주요 기능은 칼슘과 인의 소장 내 흡수를 향상시켜 칼슘과 인의 향상성 조절 관여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비타민 D는 체내 합성을 못하므로 반드시 외부로 피부에서 합성하잖아요. 햇빛 쬐가지고 하니까 체내 합성을 못하는 게 아니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우리 아버님이 고지혈증으로 리피토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고지혈증 약물과 관련된 영양제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성분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홍국 사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죠? 홍국 사가지고 가면 얘 뭐 하는 애야 이럴 거예요. 아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코큐텐을 사가지고 가셨어요. 코큐텐만 사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뭐 사가지고 가는 김에 뭐 비타민 C도 얹어주시고 좋은 유산균도 같이 더불어서 해주셔야죠. 저는 영양제를 판매하는 직원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고객을 창출해야 되는데 고객님들이 대부분 영양제를 이미 많이 구입해서 하셔서 틈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영양제를 돌파를 찾아야 하나요? 진짜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아마 약국이나 영양제 직접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집에 다 가지고 있어. 진짜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뭐라고 하냐면 쇼핑백에다 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다 쓸어 가지고 와라. 오늘 가져와요. 그리고 딱 봐요. 제일 먼저 뭘 보냐? 날짜 지난 거 있나? 채워버려. 이거 날짜 지나셨네요? 비타민 C. 이거 드셔야 되는데 날짜 지났네요. 해가지고 이제 분리를 해요. 그럼 몇 개 안 남어. 일단 반은 아작을 내. 한 3분의 1은 이제 채출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성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시키는 거죠. 뭐부터? 미네랄부터 조지는 거야.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 함량을 먼저 맞추는 것부터 퍼즐 맞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비타민 C, B, 수용성 종합 비타민 있어요. 이거 대부분 다 많이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진짜. B는 막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우리 집만 해도 안 먹는 게 막 상자로 2박스 될 거예요. 사과 상자 2박스 될 거야 아마. 우리 와이프가 뭐 사가지고 오고 누가 준 거 우리 애들도 키크라고 갖다 준 거 먹지도 않고 막 불어다녀요. 저도 막 어쩌다 찾아 먹어요 제가. 이거 지난 거네. 그러면서 버리기 바쁘고요. 그렇습니다. 유산균은 아까도 우리에서 얘기했듯이 히스타민을 배출하는 거, 그러니까 생산하는 놈들, 그리고 히스타민을 인토러런스하는 거, 저기 하는 거,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 유산균으로서 좀 좋은 건 뭐냐면 일단 종류가 많아야 돼요. 일단 종류가 무조건 가지수가 많아야 돼. 그 다음에 첫째, 유산균 선택하는 방법은 무조건 가지수가 많아야 돼. 두 번째, 함량이 많아야 돼요. 함량이. 그러면 돼요. 그리고 냉장 보관이 있고, 우리 이제 밖에 보관하는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냉장고 보관하는 게 좀 더 낫다고도 합니다. 낫다고. 그리고 미네랄 제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그네슘은 우리 용량을 기억해야 돼. 항상 남자는 300, 여자는 400. 두통이나 몸살 쑤신다. 그럼 600까지 때린다. 그거 생각하시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혈압이 낮은 애들이 많아요. 기립성 저혈압도 있을 수 있는 애도 있고, 그래도 많으니까 혈압이 낮은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에 따라서 마그네슘을 이제 분산해서 먹일 거냐 아니면 저격해서 먹일 거냐, 그걸 잘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연은 감기 들었다, 뭐 했다 할 때 무조건 아연을 투여시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 E 이런 거 있죠. 지용성 비타민 제제. 이거는 비타민 D는 우리가 항상 낮으니까 건강검진 하면 그래요. 약사님이 그래요. 반드시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일반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기한테만 가져오라고 하세요. 분명히 비타민 D 다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 20, 25, 많이 높아가지고 25예요. 다 낮아요. 그러니까 먼저 파는 사람 임자야. 파는 사람 임자야. 그러니까 비타민 D는 먼저 파는 사람 임자니까 그 생각하시고 무조건 얼마짜리? 5천짜리 권하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5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5천에서. 그리고 아미노산 복합제. 우리 아이가 내가 대통령에 있으니까 아미노산 복합제를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아미노산 복합제를 언제 먹느냐? 보통 비타민 C, B, 비타민 D도 많이 먹이시고 유산균도 먹이시고. 근데 아미노산은
왜 먹여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미노산은 좀 정신적으로 좀 정신과적 약을 먹는 사람들 있죠. 좀 심리적 불안정한 애들, ADHD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비타민 B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걔네들은 트립토판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아미노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을 먹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 괜찮은 거 저기 약국이나 병원이나 뭐 어디에 자기네들 좀 괜찮은 제품 선정해가지고 그걸로 디미셔야 돼요. 급제로. 평소 자주 뵙는 30대 후반 여성 고객께서 자주 손발이 차갑다고 하십니다.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을 비롯해서 인삼 뭐 다 먹어. 예, 권해서 복용하시는데 차도가 없으시고 조만간 검진하나 내원하신다는데 꼭 체크해서 항목을 전하신다면 일단은 갑상선 검사예요. 갑상선 검사. 여성분들에게 많아요. 갑상선. 그리고 갑상선에 연관된 영양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셀레늄 그리고 요오드. 갑상선 기능 검사인데 정상이네. 그래도 셀레늄 먹이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셀러입니다. 진정한 셀러. 정상이어도 팔아야 돼. 난 못 팔겠다. 그러면 이제 상점 접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북극에 가서도 냉장고 판다는 난 냉장고 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덤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안 팔아 그러면 난 돈이 많아서 배부른 사람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시는 거고 무조건 판다 나는 팔겠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갑상선 검사예요. 갑상선 검사 셀레늄을 아까 얘기했어요. 200 기억하시죠? 200 많아야 250 진짜 데드라인 300이에요. 그걸 넘으면 뭐가 어떤 일이 생긴다? 머리털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탈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레늄의 하나의 이게 부작용 하이퍼톡시서티가 탈모예요. 그리고 비타민 A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A하고 셀레늄이 탈모의 하나의 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항상 뭐라고 하냐면 과유불급 노선을 지키자. 또 있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58번이니까 앞에 설문 뭐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8개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카가 영양제를 사왔는데 떡하니 뭐 플러스 50이라고 써 있네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고객님이 질문을 하러 왔어요. 진짜 이래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이거 플러스 50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50세 이상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50세 이상. 근데 우리 이런 영양제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마 집에 가시면 알겠지만 아이런 철이 빵이에요. 0으로 돼 있어요. 철분이 없어요. 철분 자체가. 그러면 왜 50 이상은 왜 아이런이 빵이냐? 50 이상 넘어가면서 여성은 폐경기, 남성도 사실 갱년기 다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잉여의 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이나 그런 세균의 하나의 더 부추겨주는 하나의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철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철 먹느냐? 빈혈이 있으신 분들. 난 50 넘었는데 난 빈혈이 있어. 그런 사람은 철을 먹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철분을 섭취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50이 있다라는 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자, 나이가 50 이상부터 권하는 영양제는 표시다. 답은 1번이에요. 코스 알려주신 분은 먼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이걸 올려놨대요. 1급 강의로거든요. 이거 올려놨으니까 뭐 카페 가시면 뭐 요거를 다 다운 받으시면 여기에 아주 엑기스 같은 것만 모아놨어요. 일단 왔으니까 이것도 공부하시고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그냥 읽어보시고 자기에게 필요한 거 최대한 머리 굴려가지고 짜맞추기 퍼즐 맞추기 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됐습니다. 오늘로써 이거 강의는 이제 시험 쪽 강의는 끝났고요. 곧 이어서 중요한 강의를 합니다. 뭐냐면
대한영양제 처방학회에서 이번 올해부터 반려동물 식품 분석 전문가 과정을 신설을 했어요. 뭐 사람 영양제만 영양제냐? 아니요. 사람 영양 그 강아지 있잖아요. 우리 그 고양이. 요즘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집 막내가 아니면 우리 집 애라고 그래요, 진짜. 그래서 얘가 사람인지 아니면 강아지인지를 구별을 약간 해야 돼요. 그거 아시죠? 이제 진짜 반인간이죠. 호적에도 등장할 판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이제 반려동물 식품 분석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과정을 신설했고요. 이제 페트 관련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곧 이어서 이제 우리 박신우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쳐서 환영해 주세요. 참 대한영양제 처방학회에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에게 수료증을 발부하고 있어요. 오늘 수료증 가시기 전에 반드시 받아가셔야 돼요. 난 못 받아갔는데 뭐 나중에 배달이 안 됩니다. 그날로서 이제 클로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나중에 뭐 1급 그러니까 1급이나 아니면 뭐 영양제 마스터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자기가 난 해야 되겠다. 나는 뭐 우리 사업장에서 아니면 뭘 해야 되겠다. 이럴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수료증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찾아가지고 저희 학회는 올해 역점 사업이 내년에 이제 새로운 도약으로 해서 이제 새로 또 책도 만들고 있어요. 책도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어플을 만들어서 그 어플에 영양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정보냐면 짭짤한 정보죠. 마진율이 높은 영양제 무엇인가, 그리고 회사는 좀 괜찮은가, 고민이 안 되게끔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을 이제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박신호 원장님.